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평가사라고 하고요. 벌써 이거 작년에 찍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6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뵙게 될 거니까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이름은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사진이 조금 다르죠. 뭐 좋은 의미로 다를지 나쁜 의미로 다를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안경을 썼었는데 제가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라식 수술을 하게 돼서 지금은 안경을 벗고 있고요. 저는 이제 31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시험은 37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1회 때 이제 전체 수석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서도 이제 수석으로 이제 합격했었던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수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합격자 명단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성적을 뗀다라고 하면 자기가 몇 등을 했는지, 뭐 4등을 했는지 10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합격자 통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 최고 득점, 그 다음에 최고령, 이제 나이 순으로 최고령, 그 다음에 최연소 합격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통계로 발표되게 되는데, 이제 요때 최고 득점 하는 걸로 가지고 그냥 뭐 수석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했었어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서울법학원에서 이론을 이제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는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이렇게 조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센터라는 데서 좀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이야 수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크게 중요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합격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아무래도 평가 법인에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과거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군데에서 우리가 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반면에 협회나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평가 업무 자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뭐 공공기관이다, 약간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합격하시고 취업을 하실 때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는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될 감정평가 이론은 어떤 과목을 의미하는지 요거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전문사 자격사에 비하면 뭐 분량이 아니라 과목 수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여기만 가더라고 하더라도 2차 과목을 봤을 때는 분량이 되게 많은데, 저희 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이 딱 몇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냐면 3과목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명칭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가장 처음에 보시게 될 과목이 실무 1조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는 과목이 이론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과목이 법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세 과목이 저희가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다룰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론이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 벌써 설명만 봐도 재미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적으로 이론이 뭘 의미하는 건지 간단히 좀 보고,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진행할 때,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 할게요. 우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론이란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 체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한 정의인데요. 결국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다양한 현상들을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루는 거는 모든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요,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한다고는 하셨지만 감정평가가 뭐를 의미하는지 좀 애매하실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 근거법령이 감정평가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를 쉽게 얘기한다면 감정평가라는 거는 결국 가치, 그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대상 물건이 결국은 얼마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은 이미 가격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물건이 얼마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길을 달리면서 보게 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산림, 임야, 논이나 밭 같은 것들은 뭐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표가 별도로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가격표가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정해주는 게 이런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감정평가 이론은 결국 이렇게 대상 물건에 대해서 물건값이 얼마인지를 매길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법칙들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 과목은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한 봉지 이렇게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뭐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뭘 좋아하냐면 그 감자칩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자는 제가 좋아하는 포카칩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 자체가 이 포카칩이라는 물건 물론 일반 재화이지만 부동산이라고 한번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얘가 2,000원 정도 한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세 과목을 다 다루실 때 이 물건의 최종적인 가격은 2,000원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느 과목에서 다루게 되냐면 실무라는 과목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가격을 내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론은 뭘 다루는 거냐라고 했을 때 왜 얘를 2,000원으로 매긴 거야? 넌 왜 이 물건의 가격을 2,000원이라고 했니?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관점입니다. 왜 포카칩이 2,000원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시장의 자료를 봤더니 허니버터칩은 한 2,500원에 이렇게 팔리던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뭐 꿀도 바르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얘보다는 싸게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다른 어떤 과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800원이에요. 근데 요것보다는 우리 물건이 조금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요 1,800원과 2,500원 사이 정도의 가격에서 제가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주는 뭐를 다루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 정하게 될 텐데 혹시나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뭐에 위반은 없었는지 요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결국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혹시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걸 법규에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목은 실무, 이론, 법주로 다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결국은 대상 물건이 얼마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일련의 절차들이구나 관점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연관되어 있구나 요거를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뭐 기억하실 거 사실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기억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의 개념은 결국 요것이다. 토지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판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뭘 다룰 거냐라고 하면은 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감정평가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쪼개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까 우리가 뭐라고 봤었냐면 감정평가란 뭐에 대해서 토지 등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토지 등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즉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걔를 평가서에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론에서 다룰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걸 깊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거 스킵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저희도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하면은 이런 물건들을 한 번씩 의뢰 받게 될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토지 및 정착물, 그 다음에 과수원, 여러분들이 아는 과수원 맞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열리는 과수원 맞고요. 산림 같은 경우는 임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나 광업재단, 광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영업권, 그 다음에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영업, 그 다음 유가증권, 즉 주식가치 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치와 같은 것처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사실 뭐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셨을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양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질까, 이런 것들도 저희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들 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우리는 그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라고 하는데 대체 가치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조금 심도 깊은 재미없는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론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1차에서 경제학을 하셨겠지만 저희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둘 중에서 사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가치예요. 가격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다루는 게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공인중개사분들이 다루는 게 가격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가치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긴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정,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다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물건이 얼마다라고 판정을 했다면 걔를 감정평가서에 어떻게 쓸지, 결과물을 어떻게 작성할지 얘와 관련해서 간단한 방식들을 이렇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정평가 이론에 있는 단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기본 강의 때도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결국 법령상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다루는 게 저희 감정평가 이론에서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 수업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감정평가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4월부터 개강을 하는 총론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가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가 7월 달부터 실무 기준 해설서라는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심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뭘 다루냐면 아까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감정평가의 개념에 근거한 이론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 총론에서의 기본적으로 다루는 대상들은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감정평가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토지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봤었는데 광업재단 아니면은 어업권 혹은 영업권과 같이 다양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기로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포함관계다 이런 과목은 아니고요. 얘와 얘가 각각 별도의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총론 먼저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인 물건들에 대해서 다루는 실무 기준 해설 강의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이론 과목과 관련된 전체적인 구성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설명을 할 때 뭐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시험은 한 달 간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1년 간격으로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실 때 최대한 잘 준비를 하셔서 빨리 털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실 3과목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되면 한 과목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이다 라는 부분이 더 추가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2년, 늦어도 3년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래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세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과목을 사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 과목이 각각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과목의 비중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실무는 면과락만 하는 거를 우선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요. 요때의 면과락은 4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불합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점은 가장 최소한의 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담당하는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평균 수준 정도의 점수만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즉, 세 과목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이라는 과목이 뭐를 깎아먹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총점을 깎아먹는 과목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목표로 하면 제일 무난하냐라고 했을 때 45점에서 5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는 법규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법규라는 과목 자체는 무조건 고득점을 이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 과목 특성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실무는 면과락, 이론은 딱 평균을 깎아먹지 않는 수준 정도, 그 다음에 법규에서는 60에서 65점 정도의 점수를 이렇게 받으시는 게 평균점을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이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물론 요 40점을 단순히 넘는다라는 게 이 과목이 쉽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암기 과목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점수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론을 제일 잘해 라고 한다면 이론을 잘 보셔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가장 평균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략을 잡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과목이 가지는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라는 과목은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갔을 때도 몇 교시에 보게 되냐면 가장 1교시에 제일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많은 과목이에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기서 다른 과목처럼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좀 어렵다,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실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과 다른 특징적인 뭐냐면 대부분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문과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문과 분들은 뭐를 두려워하시냐면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숫자 계산을 두려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실무라는 과목은 1교시에 하는 것과 더불어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 다양한 숫자를 여러 가지 금액을 처리해야 되다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감이 큰 과목이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는 얘는 시험 문제 분량 자체가 굉장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습니다. 뭐 이론 같은 경우는 많으면 두세 페이지, 법규 같은 경우는 8,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실무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20페이지까지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많은 양의 정보 처리, 1교시라는 압박감, 그 다음에 계산기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전략 과목으로 삼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 분량,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정하실 때는 이런 특징들을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나중에 점차 과목이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논점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즉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가끔은 논문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어떤 평가사님이 자기가 직접 평가했던 거를 근거로 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책에 있는 것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국가고시라는 점에서 좀 채점 기준의 객관성을 위해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나마 논문이나 교수님들 교재나 아니면은 뭐 협회 발간물이나 이런 데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한 과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무와는 다르게 적어도 뭐는 나오지 않냐면 숫자는 기본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하지만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실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이렇게 점수를 목표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법규라는 과목은 우리가 제일 왜 점수대를 많이 높냐라고 하면은 얘는 혹시나 뭐 지금은 법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실 분들이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법학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뭐가 한정되어 있냐면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자체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선적으로 외우세요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냐면 판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매한 과목, 논점이 적용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대를 목표로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적인 성격도 조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무하고 법규는 무조건 투입한 시간 대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센스나 재능적인 부분들도 가미될 수 있지만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베이스로 하는 거고 논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배신을 웬만하면 안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높은 점수대를 이렇게 목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각 과목별 특성에 맞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수업이 진행되는 뭐 어떤 시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요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원 홈페이지 상으로는 시기가 나눠져 있는데 조금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4단계로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1단계로 한번 요렇게 분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2단계다 라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3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에 있는 스터디들을 전부 다 4단계다 라고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 수업,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저렇게 1, 2, 3, 4, 4단계의 순서대로 조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1단계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는 과정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답안을 작성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기에 있는 1단계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론들을 숙지하는 단계다. 즉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1단계 이렇게 있고요. 2단계에서는 실무기준 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요게 기본 강의 총론 그 다음에 실무기준 해설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들 이렇게 다루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저 연기 스터디는 이제 뭐를 하는 과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단계를 통해서 하는 과정들은 정말 머리에 기본적인 지식들 그래도 감정평가 이론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떠듬떠듬 무슨 말인지는 알게 우리가 용어들을 숙지하는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요 연기 스터디부터는 실질적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안 작성을 하려면 결국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일반론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는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단기 합격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은 요때 기본 강의가 나가는 과정에서도 최소 얼마만큼은 최소 1시간에서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만큼은 이론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복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기 스터디 요 단계로 왔을 때 버벅거리지 않고 그래도 새로운 답안 작성을 하는 방식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 답안 작성을 배우셔야 하는 시기에 다시 기본 강의를 돌려보면서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림 없이 그때그때 맞춰서 복습을 해주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출 문제를 푸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내용만을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 답안 작성 방식들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기출
기출된 문제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요거를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이때는 실제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편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꼭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요때 기출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GS 스터디다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얘는 사실상 기출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숙지하는 과정, 답안 작성 시 활용할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4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결국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라서 답안 작성을 하게 되는 만큼 요거를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요렇게 다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문제풀이나 답안 작성을 할 때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계속적으로 기본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 기본서 내용과 문제풀이가 계속적으로 병행된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 하루에 최소한 요 정도 시간은 이론에는 투자를 해주셔야 나중에 됐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빨리 합격을 하고 싶은데 모든 수험생들의 이제 어떤 소망일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요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험 기간 할 때는 요 정도를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특히 불확실성이 큰 이런 고시 종류의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건 그만큼 투입되는 것들도 많다라는 걸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를 목표로 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목표점을 수험 기간, 이 장기간 레이스인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합격이에요. 합격. 뭐 앞에 있는 저랑 친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요. 뭐 그냥 나는 한번 경험 삼아 하는 거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합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에 공부를 할 동안 다른 생각이 들거나 좀 방향성이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항상 뭐를 잣대로 생각해 주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게 내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를 중간중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를 하는데 불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딱 쳐낼 수가 있고요.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합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결국 합격을 결정 짓는 건 면접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답안지가 되게 될 겁니다. 이 출제위원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이렇게 매기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 점수 순대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약을 한다면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반면에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일 주의하실 부분은 첫 번째, 나중에 문제풀이라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아직도 많은 답안들이 묻는 물음이 아니라 여기다 물어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안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요거 묻는 물음에만 답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아는 게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국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사람이 물어보는 부분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형식적으로 이쁘게 정리를 했냐라는 거지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난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너무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호기심은 조금 억누르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 3개월 동안 요 기간 동안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게 파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다른 부수적인 개인적인 호기심은 조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요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실질적으로 답안지 작성할 때 쓸 내용인가?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합격하나요? 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합격하는 공부 방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합격했을 당시에도 동기들 사이에 공부 방법을 물어보면 누구는 요렇게 누구는 저렇게 다 각각 제각각 공부 방법들이 달라요. 하지만 제 경험상 뭐는 조금 일관되는 거냐면 불합격하는 공부 방법은 있습니다. 요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공부 기간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답안지에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불합격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결국 불합격하는 거냐면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는 답안.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실질적으로 점수를 이 사람이 물어본 거에 딱 맞춰서 써서 받을 수 있는 답안이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거니까 그냥 다 적을 거야. 출제위원아, 채점위원아, 너가 알아서 골라서 채점해 라는 답안은 사실상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냐? 다른 공부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적어도 공부를 하는데 답안지 작성과 무관한 쪽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불합격하는 공부 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제자들의 용어와 생각에 맞추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본인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뭐기 때문에 출제자가 낸 문제 의도에 부합하게 작성을 해서 이 사람 의도에 부합하게 점수를 받고 그래서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너무 주관적인, 너무 개인적인 나의 생각은 우리가 반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론서들에서나 기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딱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조망이나 경관이 좋기 때문에 높은 값어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경우는 난 엘리베이터 타고 가기가 귀찮기 때문에 나는 네가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고 나는 저층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고 점수를 안 준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답안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 출제위원들 그 다음에 이론서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평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좀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건 정말 합격과는 무관합니다. 적어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범위를 넓히실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없는 내용들을 뭐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따로 논문을 본다거나 요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서에만 충실하자. 거기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시더라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목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합격이다. 답안지를 이쁘게 써서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다른 방식들은 내 수험 기간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연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이거 당연히 놀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가 싫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공부가 싫었어요. 공부가 좋았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한두 달 공부를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1년 한 3, 4개월 동안 좀 길게 들어가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막판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버티다 보면은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첫 개강주에는 열정이 넘치실 거예요. 근데 점차 여름 지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요. 시험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근데 그런 시즌이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담을 하셔도 되겠지만
힘들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합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가 뭐에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사 합격시험차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관보 여기 전체적으로 다 수험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공부하시는 동안은 한 1년 반 동안은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긴 하겠지만 조금은 내가 참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합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생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최근에 뭐를 잠깐 봤었냐면 그 드라마 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드라마예요. 한 2, 3년 전 드라마이긴 한데 더글로리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동은 이 송혜교 이 배우분이 연진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보니 재밌긴 하네.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과정이 그 합격했을 때 정말 부모님과 같이 그 수험번호가 국토부 전자관보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왕 하는 거 우리 한 1년 반 동안은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추가적으로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합격자 설명회 때 또 뵙기로 하고 기본 강의 때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